11번 다음 그림과 같은 모에서 고정단에 생기는 쉼 모멘트는 뭐냐, 일단 쉼 모멘트 나오면 좌모총이라고 그랬죠. 좌측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조합이다. 그런데 점에 대해서 시계방향 플러스고 점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다. 그 얘기죠. 이 점에 대한 쉼 모멘트를 구하셔. 잘 보세요. 쉼 곱하기 거리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죠. 그리고 요만큼의 등분포 하중을 집중하중으로 고친 값 곱하기 요 거리. 그런데 요만큼의 등분포 하중은 면적을 계산한다. 면적. 그래서 집중하중 곱하기 요 거리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는데요. 계산을 들어가면, M, 잠깐만요. 여기서 부호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이 문제에선 부호를 무시해버리고 둘 다 마이너스니까 편리하게 플러스로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인데, 반시계 방향이라 둘 다 마이너스인데,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그냥 플러스 부호 무시해버리고, 절대값으로 계산했다. 그 얘기죠. 자, M, 쉼 모멘트를 구하셔. 쉼 곱하기 거리 400 곱하기 거리가 1m. 그 다음 플러스 요만큼의 등분포 하중을 집중하중으로 고친 값. 그죠? 그런데 2kN/cm 곱하기 거리는 3m죠. 예? 등분포 하중을 집중하중으로 고친 값. 이 값은 2 곱하기 2kN 곱하기 cm를 미터로 고치려면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맞죠? 100분의 1m다. 0.01m다. 근데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게 100분의 1이니까 요거 나누기였죠. 곱하기 100. 되겠습니까? 단위는 kN per 미터로 바뀌었다.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100 kN 미터 곱하기 지금 어디를 계산했냐면 3이 세죠? 요 높이가 요게 얼마로 바뀌었다? 2kN. 자, 다시 2 곱하기 100 맞죠? 2 곱하기 100 kN per 미터로 바뀌었다. 그죠? 그래서 높이가 200kN per m가 됐고, 그 다음이 거리 3m 곱했죠. 이게 하중이고 곱하기 거리는 중앙이니까 3m의 절반이면 얼마입니까? 3m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버린 거죠. 요게 얼마냐? 600.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1.5. 그러면 요 값이 얼마입니까? 900이죠. 그리고 400 더해주니까 얼마? 1300. 답은 1300kN/m. 답이 3번이 되죠. 자, 그러면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그림과 같은 단면에 전단력이 50kN이 가해진 경우, 전단력 값이 50kN이 작용한 경우 중립축에서 상방향으로 100mm 떨어진 지점에 전단 응력을 구하시오. 전체 단면의 크기는 200에 여기 높이가 300이었다. 전단 응력 타워
B는 우리 식이 다를 수도 있어서 IB분의 GS에서 계산하는데 제가 이 식을 뭐라고 써놨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타워 B는 IB분의 GS 이렇게 이제 이 기호가 정하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하여튼 요 I가 뭐냐? 단면 2차 모멘트. 자, 단면 2차 모멘트 하면 볼 것도 없어요. I는 얼마다? 12분의 BH의 3승이다. 끝. 직사각형, 사각형의 경우는 12분의 BH의 3승. 보의 너비죠. 보의 너비를 말하고, 그 다음에 S는 전단력, 주어지는 전단력 값 주어지는 값 대입해 주면 되고, 요게 단면 1차 모멘트, 그러니까 단면 1차 모멘트 GX는 AY 면적 곱하기 구하고자 하는 축으로부터 도형의 중심까지의 거리인데, 그런데 여기 단면 1차 모멘트는 특징이 구하고자 하는 지점 외측단에 대한 단면 GX다. 자, 요 그림으로 한번 보면요. 무슨 얘기냐? 이제 직접 한번 요 식에 대입하면서 해봅시다.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요게 뭐냐? 요 축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지점 외측단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다. 그죠? 그러니까 거리는 여기서 요까지의 거리. 단면적은 요거. 그죠? 그렇게 해서, 자, 그럼 대입해 보면, I 값이 얼마냐? 12분의 B 200 곱하기 H가 300의 3승 곱하기 보의 너비는 200이고, 단면 1차 모멘트는 200 곱하기 높이가 50이고 거리가 125mm죠. 어디? 100에다가 요 높이의 중앙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단력 주어진 값이 얼마로 주어졌냐면 50kN이고 단위는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으로 구해야 되니까 50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얼마를 곱하냐면 10의 3승, 공이 3개가 들어가니까 요거를 전단력 값을 뉴턴으로 바꿨다 그 얘기죠. 이거 계산해 주면 답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 나머지는 계산기 누르는 방법도 언젠가 한번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단면 1차 모멘트는 GX는 자, 도심축으로부터 도형의 중심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지점, 이 지점의 전단 응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지점 외측단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그러니까 단면적 이거 곱하기 이거고 높이는 여기서 요 고리. 그죠? 이게 Y 값이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등분포 하중을 받는 두 스팬 연속보인 B1. 요게 B1이죠. R15. 철근 콘크리트 보라는 얘기죠.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그래서 R15 부재의 ABC 지점의 보 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요게 기둥이고 요게 기둥이면 요 볼을 우리가 가더라 그러죠. 가더라 그러고, 그러니까 기둥이 있는 볼을 가더라고 표현하고,
여기 기둥이 없이 보와 큰 보, 가더를 큰 보라 그래서 큰 보와 큰 보 사이에 있는 보를 뭐라 그러냐? 빔이라고 한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런데 여기 외부에 있는 보가 있으면 비틀림 모멘트를 발생하니까 원래는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철근을 이렇게 정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상부에 배근하고 상부에 배근하고 여기는 중앙부나 하부에 배근하는데 지금 기둥이 아니라 여기에 보가 있다면 가더가 있다면 그리고 여기도 가더가 있다면 자 표현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철근 배근을 쭉 하부에다 배근하고 여기는 이렇게 상부에다 배근해 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철근 배근을 어떤 식으로 배근하냐. 여기에 상부에다 배근하고 여기는 하부에다 이렇게 배근이 되어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 여기에 비틀림 모멘트를 받으니까 철근 배근을, 주철근 배근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A 단면에서는 A 단면 여기죠. 하부근이 주근이다. 맞습니다. B 단면에서는 하부근이 주근이다. B 단면 여기 맞죠? 하부근이 주근이고 A 단면에서의 수터럽 배치 간격은 B 단보다 촘촘하다. 맞습니다. 양 단부는 전단력을 많이 받으니까 촘촘하게 배근해 준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답은 4번이네요. C 단면에서의 하부근이 주근이 C 단면에서는 하부근이 아니라 상부근이 주철근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보면 철근 배근이 이렇게 중앙에 하부에 나왔다가 이렇게 꺾여져서 상부에 이런 식으로 배근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고 양 단부는 전단력이 크기 때문에 느끈의 간격이 작고 중앙부는 전단력이 작기 때문에 느끈의 간격이 느슨하다. 여기는 단부로 갈수록 촘촘히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철근 콘크리트 압축 부재의 철근량 제한 조건에 따라 사각형이나 원형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경우 압축 부재의 축방향 주철근의 최소 개수는 무슨 말이냐? 사각형 기둥 그러면 요렇게, 그죠? 원형 기둥 그러면 요렇게 돼 있는데 축철근은 여기 원형 압축 부재의 축방향 철근은 이거를 말합니다. 이거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띠철근이 요렇게 요걸 띠철근, 요게 띠철근인데 전단력에 저항하는 철근이다. 전단력에 전단모강근이라고도 합니다. 요렇게 해서 철근이. 그리고 원형 기둥도 띠철근을 사용하면 요렇게 해서 4개가 됩니다. 4개를 배치하고 띠철근은 뭐냐? 띠철근은 요렇게 배근하는 철근. 요렇게 배근하는 철근을 띠철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압축 부재의 축방형 주철근의 최소 개수는 얼마냐? 사각형이나 원형인데 띠철근을 사용하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설해 보면 나선 철근의 경우는 뭐냐? 이렇게 해서 철근이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예,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뱅글, 여기서부터 이렇게 뱅글뱅글 감아서 올라가는 철근을 나선 철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마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원형 기둥인데 띠철근을 사용하면 축철근이 4개 이상이면 되고요. 그리고 나선 철근을 이렇게 사용할 것 같으면 철근을 6개를 배치한다. 이런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네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번. 모살 치수가 8mm고 용접 길이가 500mm인 양면 모살 용접의 유효 단면적을 구하시오. 유효 단면적은 약 얼마인가 물어봤죠.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자, 보세요. 뭐냐면 이렇게 모살 용접은 이런 식으로 용접한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계산했냐면 목 두께에서 0.7S 뭐냐? 요게 뭐냐면 모살 사이즈 S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연결을 했죠. 요 거리가 직각인 거리, 요게 뭐라 그러냐? 목 두께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 두께 A는 모살 사이즈 곱하기 0.7. 그러니까 요 거리의 70% 정도로 봐주겠다. 그죠? 그 다음에 용접 길이는 원래 길이가 요게 용접 길이 L이고요. 이게 용접 길이고, 우리의 구조 계산에 필요한 유효 용접 길이는 여기서 요 거리다. 요 거리가 얼마냐? L 다시다. 유효 용접 길이. 그러면 요 거리는 얼마로 봐주냐? 모살 사이즈 S로 봐주겠다. 여기도 요 길이가 얼마냐? S다. 그래서 유효 용접 길이는 유효 용접 길이 L-는 원래 길이, 용접 길이 마이너스 2S에서 계산을 해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유효 용접 길이는 전체 길이에서 2S를 빼준다. 그 얘기죠. 잠깐 이어서 나갈게요. 이어서 나가면, 그러면 모살 용접의 유효, 여기 보면 모살 용접의 유효 단면적이란 그럼 뭐냐.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를 연결한 다음에 직각인 거리 목 두께에다가 그 다음에 유효 용접 길이를 곱한 값 하면 요 면적이 되죠. 아, 그림이 요렇게. 요 면적이 유효 단면적. 그러니까 요 값은 0.7 곱하기 S고, 여기 거리 L 다시는 L-2S에서 계산한다.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 유효 단면적이다. 그 얘기죠. 근데 주의할 일이, 여기서는 하나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지만 양면이면 곱하기 두 개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모살 치수가 8mm고 용접 길이가 500mm죠. 그랬을 때 모살 용접의 유효 단면적은 요거에다가 0.7을 곱하고 모살 치수, 모살 사이즈라고도 합니다. 곱하기 용접 길이는
500 마이너스 2s 그러니까 8. 요게 곱하기 요거 계산해 주면 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